안녕하세요. 고양청년학교 사회적 경제와 청년협동조합 설립 및 준비를 주제로 강의할 강사 박현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강의를 좀 진행할 텐데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배운 것들 그리고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상당히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시작 전에 먼저 당연히 강사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저는 이제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시민사회학과에서 사회적 경제와 임팩트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제 최근까지 이제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벤처기업 겸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자연해버리다에서 이제 등기이사로 좀 재직을 했었습니다. 대표자랑 저랑 이제 단 둘이서 이제 좀 창업을 설립을 해갖고 이렇게 경영을 해오다가 여기 우리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이제 청년 거버넌스 활동 중에 만난 이제 청년들과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렇게 쭉 자라왔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이런 경험이나 역량들을 좀 같이 나눠서 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사업들을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청년 협동조합 그 같이 했던 분들과 청년 협동조합 더온을 설립을 해서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유엔에서 제시한 SDGs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국사회학회와 환경부가 진행한 대한민국 제4차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계획 수립 연구를 위한 KMGOS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회사의 대표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공동 창업자 코파운더로 회사 내에서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맡아왔었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회사가 사업 비즈니스 모델 확립이나 기초 자금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혹은 민간에서 진행하는 창업 지원 사업들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제가 이제 서류 같은 것도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서 여러 곳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9기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네스트 5기에 선정돼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와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에서 이제 주최한 스타트업 둥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선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회사가 좀 성장하는 데서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브랜드 가치 대내외적으로 공인된 가치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좀 수상이나 이런 할 수 있는 기회들이나 이런 공모전도 많이 좀 도전을 했었는데요. 농협에서 이제 주최한 이제 농식품 아이디어 경연대회나 하이트진로,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좀 사회적 경제나 저희가 저희의 사업으로 좀 이렇게 인정받아가지고 수상을 받기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스스로도 뿌듯하고 자랑스럽지만 유엔과 서울시가 주최한 얼반 이노베이션 챌린지 시티프레너라는 그 국제 창업 경진 대회에서 34개국 175개 팀 사실상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대다수가 실제 기업인데 이 쟁쟁한 기업들을 제치고 그 중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랑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강사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해 보겠는데요. 먼저 이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부터 한 번쯤 먼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말 그대로 소셜 이코노미를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경제가 기업의 영리 추구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왔고 오로지 이제 영리만을 추구해 왔다라고 하면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과 소비 그리고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 구조를 뜻합니다. 아시겠지만 생산과 소비 분배는 경제의 가장 핵심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흔히들 아는 주식회사나 뭐 유한회사 같은 것들을 혹은 일반 협동조합을 경영해 오다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이제 인증받아서 이렇게 지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은 기존의 영리 기업과는 다르게 사회 서비스의 질 개선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공동체 재생 등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로 쉽게 표현을 하면 사회적 경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추가된, 그래서 그것들을 균등하게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 기업, 그리고 자활 기업이 있는데요. 먼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을 보시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서 지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 혹은 이제 창의 혁신형이라 해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정성적으로 뭔가 우리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정을 받게 되면 무조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받게 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앙정부들 뭐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뭐 교육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지정을 따로 받을 수 있고요. 동시에 경기도면 경기도, 강원도면 강원도, 뭐 충청이나 경상도면 경상도 이런 식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비 사회적 기업만 돼도 이 정부에서 혹은 이제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응모해서 지원해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지만, 중앙부처에서 하나 인정받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 인정, 총 2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이미 한 군데서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른 한 곳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을 기업이 있는데요. 이 마을 기업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하는 구조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 경기도 고양시로 치면 고양시장이 지정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마을 기업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우리 고양시나 뭐 일산 동구 혹은 덕양구 혹은 일산 서구 같은 이런 좀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나 법인들이 이렇게 공동 사업자를 조직을 해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역 사회 공헌형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됐기 때문에 사실 앞서 이제 마을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들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들이 지정받아서 하는 구조지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별도의 법인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설립 때부터 5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이렇게 설립을 할 수가 있고, 협동조합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이 구성원들의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 창출, 구성원들의 이익과 영리를 위해서 혹은 이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뭐 일자리 창출이나 혹은 어떤 복지,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 개개인의 이익 향상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자활기업이 있는데,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자활기업은 좀 보기가 많이 어려운 형태입니다. 근데 이 자활기업은 말 그대로 이 자활,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 수급자나 이런 저소득층, 취약계층, 빈곤계층이 이렇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들이 있는데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작년도인가요? 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전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대상으로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그래도 사회적 기업은 주식회사하고 이래서 그런가 평균 연매출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협동조합은 2.2억, 마을기업은 한 약 1.7억 정도로 좀 자생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서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많이 진입을 하셔서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큰 비전이나 목적,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키워나가시는데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생태계 2017년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이제 사회적 기업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전체 연령 중에 약 10.6% 정도가 20대와 30대라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의 대표자로 이제 계시는 분들, 창업하신 분들이. 그 말인즉슨 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20, 30대 중에 20, 30대가 가장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령대에서 단 10%, 10명 중 1명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가 이제 나중에 여기 뭐 진입을 하시던가 혹은 기존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모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순한 영리 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도 같이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취약해서 이제 그 매출을 빨리빨리 이제 높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가 이 속된 말로 좀 고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것들 좀 진입 장벽으로 적용을 하고,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 창업을 하고 종사자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2021년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리스트입니다. 보시면은 각 권역별로 세종시를 포함한 이제 광역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한 곳 이상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 2021년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세상에서 이렇게 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사회적 경제 진입하시려는 분들, 예비 창업자, 기창업자분들을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사람과 세상과 아무래도 자주 소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안내드리는 차원에서 했고요. 본 강의에서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저는 이번 부분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고향 청년학교가 국민의힘 고향시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이 풀뿌리 민주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정치적 조직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시겠지만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형태로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의미를 합니다. 필뿌리 민주주의의 종류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NGO 같은 이제 시민단체, 그리고 지금 우리 고양시갑 당원협의회처럼 정당의 이제 하부 조직 당원협의회가 있을 테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마을 기업,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나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결성된 협동조합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풀뿌리 민주주의도 자생이 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다시 말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비전과 지속 가능성을 사회적 경제에서 찾았습니다. 시민단체나 정당의 당원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무래도 이제 자체적인 영리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자원봉사, 봉사의 이제 자발적인 활동에 이제 기대는 수밖에 없는데, 협동조합을 비롯한 마을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사회적 경제 가치,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 영리적 이익을 다 공동으로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위한 기반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지방시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 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 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다는데,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주민들 스스로 뭔가를 해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뭔가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사회적인 활동, 민주주의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데, 그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민단체나 주민자치위원 정당 당원협의회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봉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 돈도 벌면서 동시에 좋은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성이고, 그런 지속 가능성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가장 선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풀뿌리 민주주의로 인한 폐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변단체 위주의 여론주도로 인한 과도한 정치성에 잠식된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여론과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유하면서 특정 세력에 종속된 활동을 한다던가, 세 번째로 몇몇 인물과 단체에 집중된 관심으로 인한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배제된다라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이해 당사자 스스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지원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인조잔디라고 멸칭을 하기도 한다는데, 이 풀뿌리라는 단어가 인조로 바뀌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진짜 탁월한 단어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런 시민단체도 이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에 상당히 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스스로 영리 활동을 해서 자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타 다른 민간 기업 이런 곳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우리를 지원해주는 곳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단체들, 특히 관이 정부 지원 사업 혹은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관의 어떤 이익이나 혹은 메시지를 대변하는 관변 단체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나 세 번째처럼 예를 들어 이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이 이제 하는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분들의 어떤 그런 슬픔이나 아픔을 본인들의 정치적 그리고 영리적인 목적에 이용을 하면서 어떤 제2, 제3의 피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정의이고 어떤 그러한 문제들을 대표하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 꼭 그것들을 뭔가 과대대표돼서 그 사람들이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한 듯한 그런 것들, 그리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돼서 뭔가 과도한 관심 속에서 또 새로운 뭔가 다른 안 좋은 어떤 행위들을,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들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폐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가 앞서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폐해들을 극복을 하고, 그래서 그런 폐해들을 극복함으로써 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부터 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결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이유 세 가지를 이렇게 도출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올바르고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 사회,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둘째로는 일회성 또는 단기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내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마을 또는 지역 단위와 밀착된 풀뿌리 기업이나 단체가 주인공이 되어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버넌스, 지역 거버넌스에서 활동하셨던 혹은 참여했던 청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여기도 결국엔 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관이 불편해하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특히 관이 어떤 세미나나 혹은 뭐 간담회를 한다라고 하면 또 거기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을 때 쟤 왜 저래? 저 사람 다음부터는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거나 장기적으로 이제 퇴출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랑 세 번째는 결국엔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떤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올바르고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 안정적인 인프라는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뜻하는데, 이것들은 스스로 자생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외부의 어떤 시선이나 개입 혹은 지원이 끊기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게 자립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제 기관이나 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었는데, 왜 하필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 하필 협동조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지금 다섯 번째까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민주주의,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다수의 나라가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1인당 1표죠. 예, 협동조합도 중요한 그 이사회의 임원들을 선출을 하거나 혹은 협동조합 총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조합원 한 명당 1인 1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나 이사가 뭐 1인당 5표 혹은 10표의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사회 임원들도 1인당 1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대표자의 의사결정이나 그 의사에 휘둘리지 않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경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의 공동체이자 지역 공동체, 우리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만든 조직이고, 그것이 다시 영리사업 활동을 하면서 일반적인 기업처럼 거기에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인 이득 창출이 가능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지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지역의 구성원들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대다수가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그 사회적 기업 지정받은 주식회사들도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보다는 그 기타 다른 지역에 좀 더 뭐 보다 많은 연봉을 주겠지만 이렇게 다른 실무자들 혹은 이렇게 다른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나 어떤 다른 다양한 경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현상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별도의 인증이나 지정 없이 설립 시부터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분류되어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고려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릴 때 제가 이제 그 지역 거버넌스에서 만난 청년들과 이제 청년협동조합 더오늘이라는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경영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청년협동조합 더오늘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라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이 일반 협동조합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도시재생 관련해서 입찰에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입찰 지원 자격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일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별도의 어떤 이런 인증이나 지정 없이 그 입찰에 이렇게 지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동조합은 설립 시부터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설립할 때 난이도가 사회적 협동조합 좀 더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도 이제 중앙부처장의 이제 그 장관의 그 재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협동조합보다 설립이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주식회사가 아까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되려고 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일반 협동조합도 지정 부처나 지자차에 따라서 이제 그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중앙 부처 혹은 어느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 받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에서 진행하는 어떤 수의 계약권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진입하기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저희도 사실 협동조합 차원에서는 제가 이제 이 4번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주식회사 자연해버리다의 이사로 있을 때 이제 아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했던 이제 그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셨던 중간 지원 조직의 관계자분으로부터 해당 부처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으면 수의 계약이 용이하다라고 조언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좀 지정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회사가 물론 이제 규모가 크고 좀 더 어떤 영리적인 비전이 조금 더 크겠지만 우리 지역에 사실 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로 뭐 다양한 이유로 이직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혹은 뭐 역량은 있지만 어떤 이유로 뭐 이렇게 이직에 실패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그런 분들
이나 혹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분들과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들 조합원을 모집을 하면요, 그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우리 회사의 직원은 아니지만 직원 이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주주랑은 별개로 우리 조합의 성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참여하실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상당히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랑 얘기를 하면 뭐 지방자치나 정치 쪽에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서 사실 인적 네트워크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외연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속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1번 항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모두가 동등한 투표권과 투표의 가치를 지니고 있죠. 협동조합도 총회 때 조합원 1인당 1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빗대어 봤을 때 이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장 잘 담아낸 게 협동조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제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좀 비교표를 보여드렸는데요. 네. 일단 이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영리법인이냐 혹은 비영리법인이냐의 차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시 누구로부터 인가를 받느냐, 신고냐 인가냐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업종이나 분야에 대한 제한이나 경영 공시에 대한 의무 사항. 근데 일반 협동조합은 경영 공시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도 뭐 의무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하시는 게 좋고, 특히 사회적 기업 때는 경영 공시가 의무 사항입니다. 안 하시게 될 경우는 상당한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법정 적립금에 대한 뭐 이런 거나 그다음에 뭐 배당이 있겠는데 사실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의 30%, 100분의 30 이상을 이제 법정 적립금을 쌓게 되어 있는데 배당은 안 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아마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걸 내가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조합원들의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당 문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아이러니한 거는 이 국내에 있는 여러 협동조합들 중에 사무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근로자들에게 이제 임금을 지급을 한 뒤에 또 남는 거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자립을 한 곳이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뭐 우리가 잘해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리고 뭐 청산이나 감독 같은 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협동조합의 정관과 규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식회사도 그렇지만 협동조합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규칙, 룰에 대해서 이제 정관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정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법으로 봤을 땐 헌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관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 시에 신고를 같이 필수서로 제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관 이하의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해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법정 적립금 항목 외에 배당을 좀 어떻게 할 건지, 혹은 이사회 구성원을 이사회 구성 어떻게 할 건지, 사무국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뭐 임금 제도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고, 이것들은 우리 국가에서 봤을 땐 국회의원들만 이제 법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진짜 어떻게 보면 세세하지만 언제든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들, 이사회에서 논의만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이것들은 법으로 따지면 우리 지방자치, 기초의회나 광역단체에서 만드시는 하위법령, 조례라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금방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이 협동조합을 어떻게 설립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상당히 좀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거를 조금 제가 이제 좀 다듬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아까 이제 협동조합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드릴 때 5명 이상의 조합원, 그러니까 발기인을 이제 모집을 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발기인이 5인 이상 있어야 되고요. 조합원도 결국엔 5인 이상 있어야 되는데, 발기인이 예를 들어 10명인데 조합원이 5명이 돼도 됐습니다. 발기인 이퀄 조합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발기인 총회에서 정관이나 어떤 사업 계획서나 예산안을 작성을 하고, 이제 설립동의자 명부로 작성을 해서 창립총회를 열고, 창립총회에서 이제 창립총회 회의록, 의사록을 만들어서 설립신고를 이제 기타 이제 다른 필수 서류들과 함께 제출을 하게 되면, 일단 설립신고를 이제 그 확인증을 받게 되는데, 이제 사실 그 순간부터 발기인에서 발기인이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로 사무를 이제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에 협동조합 설립 시부터 사무국장 혹은 뭐 사무총장을 누가 맡겠다, 혹은 사무국장이 돼서 우리 조합의 사무를 내가 총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한테 이제 사무 인수인계가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장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을 하거나, 혹은 영원으로 비어 있는 계좌에 이제 발기인들 혹은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출자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시는 출자금을 납입을 하고, 이제 설립 등기를 마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장을 만들어서 다시 이사장 계좌로부터 법인 통장으로 출자금을 이전하는 그런 구조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서명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제 도장을 준비를 해오셔야 됩니다. 뭐 개인 인감을 통해서 도장 찍어야 되는데, 가끔 이 개인 인감 도장이 안 돼가지고 설립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려는 이 협동조합 명칭이 다른 협동조합도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관을 짜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도 실수한 부분인데, 정관의 오탈자나 혹은 뭐 1항, 2항, 3항 이런 식으로 번호로 순서를 매기는 게 있는데, 그게 잘못되더라도 법원 이제 등기소에서 제대로 체크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인이 설립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이후로부터 한 3개월, 2개월 뒤인가요? 그 이후에서야 이거 정관 조금 오탈자가 있네라고 체크를 해가지고 다시 바꾸게 되는데, 그때 이제 추가금을 좀 이렇게 또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초기 협동조합은 자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특히 일반 주식회사 대비 이제 대출이나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자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런데 좀 쓸데없이 돈이 나가지 않도록 설립 때부터 좀 꼼꼼히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 문제나 혹은 누가 이사장을 맡고 누가 이사회 이사가 될지, 특히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한다라고 하면. 하지만 뭐 조합원이 뭐 30명, 40명이 되는데 그 중에 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5명. 뭐 이것도 조금 조정이 가능하겠지만요. 어쨌든 뭐 30명, 40명이 전부 다 이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임원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이사라는 자리를 두고 서로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금 이렇게
누가 어떻게 이사장부터 이사를 할지, 이사회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과 같습니다. 조합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제 발기인으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뭐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고 뭐 창립총회하고 인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중간에 지금 보시면 이제 밑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 인가 신청 이후 아래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칸에 현장 실사를 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영리법인인데 이게 중앙부처장 그러니까 해당 부처의 장관의 인가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이렇게 현장 실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현장 실사를 하는 목적은 그거겠죠.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신고한 주 사무실의 소재지가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장소가 있는지 어떤 그런 실체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현장 실사를 왔는데 당장 왜 이런 사업 안 하고 있어요? 라고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설립을 한지 이제 설립 인가 신고를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 뭐 어떤 성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체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뭐 주로 얘기를 나누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일반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동조합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이고 핵심이고 미래의 어떤 비전이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 생각을 하면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강의를 말씀드리면서 또 추천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성공 사례 혹은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또 맞겠죠. 왜냐하면 아니 협동조합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협동조합부터 하라라고 하면 내가 협동조합 했을 때 얼마만큼 이게 될 수 있을지 혹은 잘된 케이스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좀 겁이 난다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보시는 거는요 바름 협동조합이라 해가지고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좌측 사진을 보시면 바름 협동조합이라는 이제 플랜카드를 들고 이제 그 청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청년들이 중심으로 특히 안동시가 경상북도에 있는데 안동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최초의 20대, 30대가 주축으로 된 협동조합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에 설립된 설립 당시부터 상당히 좀 화제가 됐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 협동조합은 어떤 일을 하냐면 안동시가 이제 그 뭐 고택이나 이런 그리고 뭐 이런 그 고전 뭐 유물이나 이런 우리 조상들 남기신 유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우리 전통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안동시만의 장점을 살려서 안동에서 다양한 축제들, 특히 청년들을 위한 축제를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걸 했었대요. 좋아하는 일,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일을 해야 돈을 받으니까 일을 하겠지만 기왕이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싶다. 그런 환경을 다른 청년들에게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설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를 꼽자면 청년, 좋아하는 일,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를 기획을 하고 운영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그 우측의 사진이 이제 링커라 그래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다양한 지역의 혹은 외부의 여행 온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맥주 파티나 이런 클럽하우스 같은 것들도 많이 운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아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특히
청년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청년들만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차원에서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공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강연들도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협동조합은 최소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경영이 되는데 이 5명이 모두 다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는 각자 이제 의사결정에 따라서 하기로 결정한 것들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조합원 개개인의 어떤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이 조합원을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관심사, 니즈를 조사를 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들, 그리고 직접 기획을 맡겨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맡기기도 했고요. 아무리 이제 뭐 청년들이 역량이 뭐 부족하다느니 뭐 특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런 좀 안 좋은 인식도 초반에 많았나 봐요. 청년 쟤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어떤 주변의 시각 같은 현실에 좌절하기보다, 그리고 기존의 협동조합이나 특히 청년 협동조합이 진입하기 어려운 기존 구조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것들, 우리가 선도하고 혁신하고 다양한 것들을 함으로써 후발주자들이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따라올 수 있게 롤모델이 돼보자는 생각으로 이런 새로운 것들에 많이 도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색을 해보시면 블로그나 이런 그 정부기관 뉴스레터 같은 곳에서도 이 바른협동조합은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많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랑도 이제 몇 번 거래를 했던 곳인데요.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도 협동조합인데, 여기는 이제 인천 광역시에 위치한 협동조합인데 여기도 청년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뭐 기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제 문화예술 관련 기획 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조합원들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문화예술인들이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프리랜서나 어떤 특정한 이제 소속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소득이나 혹은 어떤 개인적인 이제 혹은 이제 일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좀 고민을 나눌 곳이 없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사실 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적 경제, 뭐 복지, 뭐 청소년 뭐 이런 다양한 영역의 교육은 많이 진행을 하지만 문화예술 쪽에 대해서는 사실 좀 교육이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도 그렇고. 그리고 하더라도 너무 일회성, 단기성.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게 분야가 얼마나 다양하고 주제가 다양한데, 거기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분들도 지금 제가 앞서서 진짜 거듭 강조한 것처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거점 사업을 이렇게 좀 같이 추진을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지역 주민이 뭐 행사가 있을 때 렌탈을 한다던가 혹은 다른 협동조합의 기관들이 이제 그 공간이 필요하니까 렌탈도 해주고, 그 다음에 행사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협동조합 뜻의 가장 큰 장점이랄까요? 강점은 객관적인 평가와 신뢰관계를 성장의 밑바탕으로 여긴답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월급도 실무자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답니다. 올해 대표자 월급 얼마, 혹은 뭐 다음에는 대표자 월급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실무자들이 내 윗사람 대표자의 그 월급을 정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라고 하고요. 여기는 지금 만들어진 지가 약 한 9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입찰을 통해서 이제 진짜 우리가 말하는 억소리 나는 억단위 사업들도 많이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 명의 이제 실무자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강의를 하는 저 입장에서도 제가 속한 청년협동조합 더오늘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고
롤 모델을 삼아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협동조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뜻은, 이 협동조합 뜻은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거점 중심의 지역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하고요. 여기에 어떤 세 가지를 또 키워드를 꼭 빼보자면 청년과 문화예술, 삶의 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에서 개념도 알아봤고,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협동조합 관련해서 우수 사례도 알아봤는데, 그럼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초기에 자본도 부족하고 네트워크도 부족한데, 그러려면 이제 그런 현실들을 극복을 하려면 정부 지원 사업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정부 지원 사업에 응해야 되는가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저도 이렇게 이제 19년도에 참여를 해봤었는데요. 창업 활동에 필요한 이제 업무 공간이나 이제 프린터 같은 이제 사무직기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초기 창업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공고문과 실제 선정됐을 때 좀 괴리감이 있는 게, 공고문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제 창업 자금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2천만 원, 최대 한 2,500 내지 한 3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돈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이제 지출 결의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중간 지원 기관에,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지원하는 이제 그 중간 지원 기관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갖고 이제 돈을 이제 집행하는 구조이고요. 이런 뭐 창업 자금 지원 외에 뭐 다민당 멘토를 통한 멘토링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나 추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지정에 필요한 이런 교육들도 제공을 해줍니다. 특히 이제 같은 이 육성 사업이 사회적 경제에 진입을 희망하는 소셜 벤처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건 각 권역별 이제 사회적 경제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인데, 같은 사회적 그 경제에 진입을 희망하는 소셜 벤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서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뭐 컨소시엄을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협업 이제 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본다던가, 서로 부족한 영업이나 뭐 마케팅들도 같이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서로 자원이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난하고 제일 그래도 진입하는 데 있어서 그 쉬운 거는 이제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입니다. 뭐 지금 제가 한번 또 설명드린 이제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도 있지만, 규모나 이제 좀 전문성 면에서 이제 그 여기 진흥원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제일 낫고요. 아무래도 거의 지금 한 10회차, 11회차 동안 이제 운영이 되어 쌓인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초기에 이제 시장 진입이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다음에 설명드릴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이나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외에는 이제 그 일반적인 다른 주식회사,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닌 것들도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아무리 좋다 한들 영리적인 부분이 조금 취약하다 생각하면 가차없이 탈락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그리고 소셜 벤처로서 그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신다면 이 두 가지가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요, 이것들도 이제 그 육성 사업이랑 비슷하게 이제 창업 지원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들도 뭐 교육비랑 뭐 교육비나 뭐 교통비 같은 공통 경비를 포함해서 약 뭐 최대 6,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것도 뭐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하셨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도 이 금액까지는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아마 육성 사업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멘토링 지원이나 이런 뭐 팀빌딩 지원들을 좀 해주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창업 공간 지원이 조금 저는 부족한 것으로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노하우나 향후 성장 가능성을 위한 뭐 인프라 마련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도 예비 창업 패키지,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청년 예비 창업자나 저도 이제 했던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도와드려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직접 이제 기획사랑 사업계에서 다 마련해갖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지원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전적인 지원이 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약 거의 한 8천만 원 조금 못 되게 이제 사업 지원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그 8천만 원 조금 못 되는 금액이 선정된 창업사관학교 선정된 사람들의 약 상위 1%에 해당하는 지원 금액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00명 있었다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가 받은 돈을 이제 지원을 받았다는 건데, 지역별로 이거는 지역별로 뭐 안성 캠퍼스, 파주 캠퍼스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구축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창업 공간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그 공간을 우리는 캠퍼스라 부르는데, 캠퍼스별로 지원하거나 이제 구축된 인프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 미디어 쪽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걸 알고 있고, 안성 뭐 구리 캠퍼스 등 뭐 제조업 중심 뭐 이런 식으로 캠퍼스가 그 특성화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비 창업 패키지도 이제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하고 뭐 오프라인 교육도 해주고 멘토도 붙는다는데, 이 두 가지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외에도 다른 일반 영리만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들, 주식회사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 높고, 비즈니스 모델, BM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상당히 좀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초기 소셜벤처들은 진입점이 워낙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에서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나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 두 개 도전을 하셔서 초기 창업 자금이나 공간, 그리고 담당 멘토링을 통한 좀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셔서 이제 보다 나은 협동조합을 도약하시는데 이렇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실무적인 거이기도 하고요. 사업 계획서에 대한 준비를 다들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해드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좀 노하우를 좀 제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사업 계획서 정부 지원 사업용, 내부 사업용 혹은 외부용 이렇게 많이 계획서 써봤는데, 이 사업 계획서는 일단 어디다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구성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보시는 표에 제일 좌측에 보시면 내부 운영용이 있는데, 내부 운영용은 말 그대로 우리만 쓸 거예요. 우리만 쓸 건데 당연히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갖고 있고 현재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의 정도, 그리고 향후 이제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마케팅, 우리 재무 현황이나 조직도에 대해서는 같이 구성원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데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 운영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특히 우리 회사가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어떻게 엑시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이나 비전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행보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냥 두 번째는 이제 정부자금 신청용인데요. 정부기관에서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조차 잘 모릅니다. 특히
개요만 보고는 이 회사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서 회사 소개나 개요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정부 지원, 정부 자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정부는 이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특히 사업계획서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 물론 이제 비즈니스 모델 얼마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도 많이 보지만 그런 것들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협동조합을 하는 데서 어떻게 팀빌딩을 했고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성장을 했을 때 얼마만큼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언급을 하고 기재하고, 경우에도 조금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과장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업용인데, 당연히 회사 소개나 우리 회사가 뭐라는지 다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홍보하겠다, 이렇게 당연히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회사의 재무 상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할 거다, 얼마를 유치할 거다 이렇게 쓸 필요 없고, 우리가 뭐 어떤 직원을 뽑을 거다, 우리가 엑시트해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건 당연히 공유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외의 내용을 빼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영업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의 제품 서비스를 좀 많이 강조를 해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IR,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발표용인데요. 우측의 투자 유치용이 서면의 어떤 서명 중심의 그거라고 하면 IR용 약간 좀 간략하게 짧고 굵게 넘기는 용도인데, 짧고 굵게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빼버리고, 인사, 조직도나 뭐 재무제표, 엑시계에서는 빼버리고 그냥 우리 회사가 어떻고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것들을 알려서 우리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IR 피칭 시간이 보통 짧으면 5분 혹은 10분 내지 아주 길어봐야 15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세하게 할 수는 없고 우리의 강점만 이렇게 소개를 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투자 유치용 같은 건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 투자하세요. 우리 회사가 투자를 하면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어떤 회수, 자금 회수를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인사 계획, 앞으로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이런 걸 빼고 나머지 회사 속에서부터 엑시 계획까지 다 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투자 유치의 최종 목적, 특히 뭐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자, 스타트업, 우리도 뭐 우리 협동조합도 스타트업이 될 수 있겠지만 스타트업 협동조합 스타트업의 최종 목표는 엑시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 뭐 일반 스타트업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 매각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엑시트 전략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의, 미래가 아니라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우리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팀빌딩이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이만큼 있으니까 지금 우리 회사 가치가 낮더라도 저평가 우량주일 때 투자하시라라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좀 이런 내용들이 강조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협동조합 같은 경우엔 IR용과 투자 유치용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는 주주로서 지분을 매각한다든가 어떤 이런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겠지만 협동조합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협동조합은 내부 운영용이나 정부자금 신청용, 영업용 이 세 개만 주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협동조합용이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서도 주식회사로 설립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오시려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IR용과 투자 유치용도 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산학교, 예비 창업 패키지,
하다못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도 이런 형태로 사업계획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당연히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우리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개요는 우리 회사의 얼굴이자 첫인상이겠죠. 누구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들의 연령은 어떻고 경력은 어떻고 몇 년 차에 전문성을 지닌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발표 때도 그렇지만 사업계획서 상에서도 사업 내용은 조금 미비되더라도 심사위원들은요 구성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내용이 한 10점 만점에 6점짜리가 있는데 팀빌딩이 잘 안 돼 있으면 조금 이제 탈락 가능성이 높고 사업계획서 점수가 10점 만점에 한 4점 내지 5점인데 팀빌딩이 잘 돼 있으면요 합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건데 구성원들의 학력, 학벌, 경력들 같은 것들을 심사위원들이 많이 참고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R&D 쪽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석사나 박사급 이상의 인력들을 어떻게 조합원을 모시던가 혹은 사회 이사 같은 것 형태로 모셔서 이렇게 팀 빌딩에 넣으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이 사업계획서는 너무 길게 서술형을 느렸으면요 심사위원들이 읽다가 지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계획서 똑같은 형태의 사업계획서들을 심사위원들은 100개, 200개 혹은 그 이상 수백 개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온갖 미사여구서부터 해갖고 쭈르륵 써두고 진짜 무슨 우리가 시를 쓰듯이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면요 이분들은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넘깁니다. 아무리 그 뒤에 좋은 내용이 나와도 앞에서 그렇게 지쳐버리면 사업계에서 바로 이 세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짧지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글을 작성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글이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중구난방으로 써서 이 내용이 적어서도 또 나오고 혹은 뒤에 내올 내용이 굳이 앞으로 이제 끌어당겨서 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술적이면서 좀 구조화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이 여기서도 여러분이 만약 이 사업계획서 문서로도 만드시지만 PPT 발표 자료로 별도로 만드실 텐데 발표 자료에 넣는 이미지나 이런 거 다 직접 만드실 거 아니에요. 이런 뭐 도표나 이런 것도 도시카도 직접 만드실 텐데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든 자료를 여기 서류에 넣어야지 어디 뭐 남이 만든 거 가져와서 넣으시면요 굉장히 그것도 마이너스입니다.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이 회사를 만들어서 경영을 하는데 스스로조차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거 남의 것들을 빌려오는구나라고 심사위원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일 중요한 거죠. 매력 없는 거 과도한 미사여구는 쓰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가급적이면 직관적인 표현을 써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딱하고 너무 글이 재미없으면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에서 매력을 못 느끼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일정 수준의 어떤 좀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도 의미를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런 창업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템이 대박이 날 겁니다. 이 아이템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 뭐 몇 개를 창출할 수 정도의 상당한 이익을 만들 것입니다. 뭐 매출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매력 있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안에서도 이런 일반 현황, 개요나 창업 아이템, 개요에 대해서도 이런 좀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문제인식이랑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제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 경쟁력 확보 방안인데요. 이 문제인식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문제인식을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이 창업자, 창업 팀원들이 이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얼만큼의 통찰을 했고 분석을 통해서
사업 아이템을 서비스를 도출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나 그런 거 없이 두루뭉술하게 왠지 이럴 것 같아서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냥 이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 걸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조차 확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드랍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1-2번의 창업 아이템의 목적, 필요성에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 창출도 하지만 경제적인, 영리적인 이익도 함께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바로 좋은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선 좋은 게 소비자들 입장에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내놔도 소비자들이, 구매자들이 매력을 못 느끼고 구매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매출은 영원히 제로일 테고, 그러면 우리 협동조합은 지속 가능성을 상실하고 그냥 폐업 처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육성 사업도 그렇지만 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계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대학 교수이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심사위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가치 비율을, 분명히 우리가 지원한 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지만 사회적 가치 비율을 조금 더 낮게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면 돈을 벌면서도 좋은 일을 한다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요. 제가 육성 사업할 때도 그랬지만 사실 하고자 하는,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너무 좋은데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당장 폐업해야 되는 업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사회적 경제 창업가 분들이나 혹은 기타 이제 사회적 경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제일 중요하죠. 앞서서 개발 동기나 목적에 대해서 엄청 필요하고 엄청 이게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걸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사업화할 수 있을 만한 게 아니고,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반드시 실패할 것, 이거는 우리가 뽑아줘도 그냥 지원금만 날려버리고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현실 가능성을 이제 현실 가능성을 담아내는 사업 전략 수립이나 할 때 시장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진짜 세밀하고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업 추진 일정은 밑에 이제 2-2번의 시장 분석이나 경쟁력 확보 방안이랑 같이 움직일 텐데요. 예를 들어 내가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 플랫폼을 만들어 가면은 쇼핑 플랫폼들이 기존에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서는 판매자들에게는 어떤 수수료를 받고 구매자들에게는 어떤 베네핏을 제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쇼핑몰들이 현재 어떻게 수익과 어느 정도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우리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기존 시장에 어떻게 진입을 하고 몇 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구매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투자 공부를 하셔서 이 추진 일정부터 사업화 전략을 짜실 때 현실 가능성이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당장 우리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창업할 거예요 라고 해서 현실 가능성 조금 떨어진 사업 계획 작성하게 되면요, 무조건 아웃입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보다는 일단 법인을 설립해 둔 상태에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진입을 하시는 게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도 얘네들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사업을 해볼 생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업 계획서 준비해와서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실제로 법인을 설립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시장 조사와 사업화 전략 수립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전략에서 나오는데, 이 성장 전략은 우리가 이 사업 제품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들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뭐 향후 구성원들 채용 계획이나 팀빌딩이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뭐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엑시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어쨌든 이 부분은 심사위원들의 입장에서 이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한 기관이 얼마만큼의 인프라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인데, 앞에 부분이 이제 사업에 대한 그 전략했던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이나 이제 네트워킹 전략에 대해서 이제 묻는 곳이고, 우리는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만 100%를 운영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아웃입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데 솔직히 자기 자본 쓰셔야죠. 대출을 받건 뭐라건 자기 자본. 특히 협동조합이시면 초기에 이제 발기인이었다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신 분들, 혹은 이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고요. 제일 좋은 황금 비율이라 불리는 건 정부 지원 자금 70%에 자기 자본 30%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럼 그 예산 확보, 자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자기 자본이 있으면 자기 자본은 그 출자해서 하겠다라고 하시고, 없으면 그 기술 보증 기금이나 신용 보증 기금, 하다못해 일반 이제 시중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자기 자본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형형색색의 도형이나 뭐 이미지를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이해 가능한 현실적인 수치와 글, 문장만 들어가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일단 이 사업 계획서에 예산을 엄청나게 큼지막하게 써서 우리가 뭐 엄청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여기에 지원하는 본인도 다른 경쟁자들도 다 예비 창업자이거나 초기 창업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예산 계획은 막 수억짜리 수십억짜리 써두면요, 심사위원들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어차피 딱 보면 거짓말인 거 알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수치, 예를 들어 뭐 최대 한 1억 내외의 사업 서비스나 이제 그 제품 그 운영 계획에서 이렇게 쓰시는 게 낫고요. 그 초기 시장 진입을 처음부터 우리는 시장 점유율 0%인데 뭐 2% 3% 만들겠다고만 해도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개개인, 구성원 개개인이나 우리가 법인을 만들었을 때 우리랑 협력하기로 MOU 하기로 한 뭐 기관들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시장 진입이나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 가능한 전략을 수립했다라는 걸 강조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사업 계획서 작성하면서 이제 그 구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IR용이나 투자 유치용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엑시 계획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은 투자를 받기도 상장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은 아예 불가능하고요. 그나마 일반 이제 주식회사에서 시작한 예비 사회적 기업 투자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협동조합인 상태에서 이런 출구 전략에서 쓰라고 하면요, 그냥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출구 전략을 기재해야 되는 창업 지원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사위원서부터가 출구 전략에 대해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면요, 그냥 불가능한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앞서서 개요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자는 이제 우리 회사의 주인공이자 우리 회사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얼굴 마담이고 간판이죠. 그리고 이 사업을, 이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최고의 적임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자의 경력이나 학력 혹은 기타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정말 꼼꼼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특히 대표자가 역량이 없다라고 하면 팀 구성원들도 그 대표자를 따라가기 어려울 거다 생각해서 심사위원들이 많이 낮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당연히 이 사업은 대표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표자랑 함께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팀 빌딩 먼저 선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일더라도 팀 빌딩 나중에 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 계획서상 이름을 나 한 명만 올려두기보다는 다른 팀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역량을 쓰는 데 있어서 뭐 어느 회사에서 몇 년 근무, 사실 이거는 개요에선 쓸 수 있겠지만 여기 부분만큼은요 그렇게 쓰는 거는 전혀 그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냥 그냥 그 정도 했구나, 얘 이거 할 줄 아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회사에서 몇 년을 근무를 하면서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어떠한 실적을 만들었다라는 일종의 경력 기술을 하듯이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주도해서 성취한 것을 역량으로 기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심사원들도 이거 스스로 주도해서 이거 이렇게 했네, 이 사람 이거 합격시켜서 사업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네라고 신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이 인프라들은 외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단계에서부터 네트워크 구축을 하시는 건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 혹은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일반 주식회사라고 하시면 뒤에 이제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나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들도 진행하실 수 있겠지만 정부는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경영, 이익 창출,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든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한다든가 혹은 어떠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혹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원합니다.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손해보험협회와 이제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에서 진행하는 뭐 스타트업 둥지나 뭐 하이트진로에서 하는 뭐 청년창업 리그 뭐 이런 곳에서도 멘토링이나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거 많이 진행을 합니다. 뭐 진짜 규모가 더 큰 뭐 SK나 농협 같은 데서도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 결국엔 민간이기 때문에 일단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고 많이 벌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회사를 매각하거나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주주가 돼서 우리가 회사의 가치가 올라오면서 나중에 그 매각했을 때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우리가 너희들 키워준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정부는 키우는 건 키우는 건데 그거는 별도로 얘네들이 얼만큼 사회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셔서 사회적 가치 항목도 절대 잊지 마시고, 앞에서 막 사업화 전략, 시장 진입 전략, 마케팅 전략 뭐 이런 거 물어봤다고 해서 진짜 돈 잘 버는 것만 쓰면 되겠구나, 돈 버는 것만 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추가 별 첨언하자면 SK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지만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많이 중점을 둬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선발 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 항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이제 더불어서 뭐 ESG 경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이네요. 이제 끝났네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앞서서 이제 그 사회적 경제와 청년 협동조합, 이 협동조합 어떻게 설립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어떠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게 우리 국민의힘 고양시각 당원협의회에서 진행하는 만큼 풀뿌리 민주주의 이 정당을 중심으로 조금 더 마무리 멘트를 좀 드리자면, 기존의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이라고 불리는 시민단체나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그 우리와 반대되는 정치성을 가진 사람들, 흔히 말하면 뭐 좌파 쪽에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이미 그 분야에서 집중하고 투자를 해왔고
시간과 어떤 노동력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고, 우리 보수가 너무 이런 진보 쪽에서 했던 것들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것들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쪽으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키우고 우리의 기반을 만들고 우리의 인프라를 만들고 우리의 지속 가능한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런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강의가 1시간 반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중간에 이제 뭐 저도 준비가 미비해서 좀 많이 부족했겠지만, 어쨌든 이 교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 청년학교 1회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2회차 강의 때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